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가지고 겨우 10억 양도 차익을 만들었는데 국가가 70-80%를 가지고 간다? 안 합니다. 나는 그냥 서울에 한 채만 가지고 가렵니다. 이 현상이거든요. 이게 똘똘한 한 채입니다. 강남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회복될 때 빨리 회복이 됐는데 강북 지역들은 아직도 회복력이 더디다. 강남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의 역세권의 브랜드의 주거 인프라가 좋은 일자리가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중요하죠. 너무 거기만 집착하지는 마시고 차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나는 인서울이 목표다. 수도권에서도 뭐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이 목표다. 한 번에 무리하게 점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최근에 뭐 강남에 한 채 팔면 강북에 5채 살 수 있다. 이렇게 아파트 양극화가 지금 역대급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양극화 이제 시작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시작.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5개로 나눕니다. 20%, 20, 20, 20, 21에서 1분위에서 5분위까지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5분위가 비싼 가격, 1분위가 낮은 가격인데 집값으로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를 했는데 5.5배 차이가 났다. 네. 1분이 낮은 가격보다 5분이 높은 가격이 5.5배가 비쌌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5.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이잖아요. 네. 저는 항상 추이를 바라고 하거든요. 변동률 또 추이, 거래량 또 추이. 그래서 과거 대비 뭐 몇 퍼센트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5.5배까지 벌어졌는데 불과 2년 전 2022년만 하더라도 4.5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4.5에 2년 만에 4.5에서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팔면 강북 아파트 4채하고 반 정도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5채 반을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더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강남 아파트가 더 올라갔거나 강북 아파트가 떨어졌거나 그렇죠. 아니면 둘 다 네. 오르고 떨어졌거나 동시에 진행이 됐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렇습니다.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집값 좀 떨어졌잖아요. 네. 금리가 올라가면서 1차 하락이 옵니다. 떨어지는데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전체적으로 떨어졌는데 강남은 그렇게까지 안 떨어졌어요. 70%까지는 안 떨어지고 막 90%, 80% 수준이 있다가 최근에 신고가가 나오거나 전고점 가까이 왔거나 전고점을 뚫어버린 곳들이 강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지금 신고가 나온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은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회복될 때 빨리 회복이 됐는데 강북 지역들은 아직도 회복력이 더디다. 2021년 가격도 2024년에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 얘기는 2021년이 이제 오버슈팅, 네. 약간 버블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강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핵심 지역들이 더 잘 버티더라. 더 빨리 탄력성을 보이더라의 차이고요. 전국으로 보면 좀 더 심각합니다. 전국은 이제 11채까지 벌어집니다. 11채. 서울에 좋은 5분위 아파트를 팔면 1분위 아파트 11채를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11채 살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야, 그러면 서울 아파트 하나 팔고 지방 가서 한 채 사고 10채 남는 돈으로 연금도 좀 가입하고 차도 고급차 하나 타고 내 상가도 하나 사도 돈 남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안 가죠. 네. 그래도 안 갑니다. 주거 환경, 주거 인프라 모든 게 다 양질의 일자리 다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인데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과거 흐름을 한번 보면 과거는 그랬습니다. 이제 서울하고 지방하고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서울이 집값이 조정이 되면 지방이 좀 올라갑니다. 차이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었다가 다시 벌어졌다, 줄어들었다가 벌어졌다가 반복이 되는데 지금까지 패턴은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저도 걱정이 되는데 옛날 얘기 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2007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2006년인지 7년인지 그때 이제 강남에서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손님이 질문하더라고요. 네. 부산에 투자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2006년, 2007년 분위기를 살짝 설명드리면 서울, 강남은 천정부지 올라가던 시절, 지방은 지금처럼 완전히 죽어버렸던 네.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굳이? 부산에? 아, 왜? 서울에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2년이 지나니까 이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2007년, 2008년부터 강남을 중심으로 한 버블 세븐,
강남이나 용인, 평촌, 뭐 과천 이런 데는 멈춰버리고 강북이 올라가고 수도권이 올라가고 지방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소형 아파트들이. 부산 아파트 가격이 2009년부터 올라요. 2010년 오르고 서울은 떨어지는데 이건 뭐지? 속으로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나?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잖아요. 이게 컨설팅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게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생과 가정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내가 너무 쉽게 부산에 투자하지 말고 서울에 투자하라고 했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분위기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은 투자 심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요. 공급 물량이 서울이 그 당시에 주택 보급률이 90% 초반대 정도. 부산은 100%가 넘었더라고요. 아니 부산이 집이 많은데 서울은 집도 부족한데 서울에 투자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맞죠.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회사들이 지방의 공급 물량을 줄입니다. 줄이니까 서울은 공급 물량 늘렸죠. 그때 서울 수도권에는. 네. 2012년 13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드는데 서울은 늘어나면서 이게 반대 현상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2013년에 제가 일부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5년간 양도세 면제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살아났다. 서울 부동산에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 또 제가 부산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의를 갔는데 강의 끝나니까 부산에 있는 분들이 커피 한잔 하자. 수강생들이. 그래서 커피를 먹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원정 투자, 갭 투자의 원조가 이제 그분들이거든요. 서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에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주고 취득세도 감면해준다는데 왜 서울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는 거냐. 전 속으로 그랬죠. 애들이 간이 부었구나. 니들이 떨어지는 걸 못 봤구나. 서울은 2011년, 12년도 폭락을 했기 때문에 공포의 지금 지배, 그러니까 6개월은 버틴다고 했잖아요. 6개월이 넘어서 1년, 2년이 가버리면 이제 공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지금 생각은 어때요? 야 떨어지면 사지. 우리 다 알고 있어. 떨어지면 사야지라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나가 버리게 되면 떨어지면 사야지가 아니라 이제 공포가 지배되면 아무 판단을 못 하게 됩니다. 서울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야 무슨 소리야. 무조건 들어가야죠. 그래서 왜 들어가야 되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들의 논리는 박근혜 뽑아줬는데 이렇게 선물을 준다. 5년간 양도세 면제가 얼마나 큰 선물이냐. 그리고 만약에 서울 집값이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부산 또 미래는 없다. 서울 집값 반드시 반등을 한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크면 공부 잘하면 인서울 할 수도 있는데 서울에 집 하나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느냐. 듣고 보니까 그러네.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다 맞네. 네. 그래서 제가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서 강연할 때 2013년에 그래 부산 분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시더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다가 욕은 엄청 먹었습니다. 이분이 이게 무슨 투자냐고 네가 투기꾼아 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왜 걱정을 하냐면 결국 공급 물량이거든요. 그때는 2007년, 2008년, 2006, 7, 8년도 분위기 안 좋을 때 지방에서 건설회사들이 공급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010년이 넘어가니까 지방은 입주 물량 미분양이 줄어들고 서울은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면서 속도 조절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지방이 아직도 너무 많아. 미분양, 입주 물량이 해결이 안 돼요. 입주 물량도 적어도 2025년까지 지방은 굉장히 많고요. 미분양도 지금 전국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이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입주 물량과 미분양이 해결을 해줘야 시간이 지나면 지방도 저평가가 되면서 반등의 기회를 잡는데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최근에 폐업이나 부도난 건설회사들의 85%가 지방입니다. 지방은 이제 거의 붕괴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도 아무도 안 하고 있다. PF 문제? PF 위기설 우리 계속 얘기 들었잖아요. 4월에도 PF 위기설이 있었고 2023년에도 12월 PF 위기설이 있었고 2023년 4월에도 PF 위기설이 있었고 계속 PF 위기설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아무것도 안 한 게 우리는 상관이 없으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건설을 하시는 분들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거든요. 지금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지방이 앞으로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서울은 여전히 미분양이 거의 없죠. 뭐 만호가 되지 않잖아요. 인구 대비 생각해 보면 만호가 뭐야? 서울이 900호 정도 되거든요. 900 몇십 호 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은 미분양이 거의 뭐 제로 900 몇 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뭐 이런 주택들이기 때문에 서울은 거의 미분양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주 물량이 여전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옛날처럼 빨리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3년 정도는 지방 서울 분위기가 서울이 떨어지고 지방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서울의 투자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양극화는 당분간 더 많이 벌어질 것 같고, 더 문제는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다. 네. 우리 인구 구조라든지 최근에 인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구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서울 인구도 줄어들어요. 네. 서울 인구 줄어요. 부산 인구도 줄어요. 주는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줄어드는 이유가 달라요. 네.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 기본적으로 출산율 줄어드는 건 대한민국 전국의 사실이고,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 건 집값과 전세 가격 때문입니다. 서울의 높은 집값 전세 가격을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로? 경기도로 가시는.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거죠. 그럼 경기도 인천의 인구는 늘어납니다. 부산은요? 인구 줄어드는데 부울경이라고 하잖아요. 네. 부산, 울산, 경남 동시에 인구가 다 줄어듭니다. 그럼 이 출산율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 서울도 출산율 같은데 오히려 출산율은 서울이 더 낮아요. 그런데 왜 인구가 이렇게 될까? 지방의 인재들이 서울로 유입이 되는 거죠. 탈출. 그러니까 지방은 잘 키워가지고 서울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서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반갑죠. 잘 키워서 인재들이 그냥 따박따박 대학교로 들어와서 좋은 대학교 나온 분들이 좋은 직장 취직하고 부동산의 구매 수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데, 지방 입장이라면 열심히 키워가지고 서울로 다 빼앗겨 버리니까 한마디로 죽 서서 뭐 준다.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 보여지고, 이 고리를 차단하지 않으면 지방은 더 빠르게 인구 감소 플러스 유출 두 가지의 악재에 굉장히 빠르게 소멸이 될 수가 있고요. 서울은 인구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저출산 출산율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정부나 국회가 별도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문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는 출산율과 별도로 이 인구 유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뭐 지방의 대학교, 부산대, 경북대, 뭐 있잖아요. 뭐 전남대, 전북대를 좋은 대학교를 만들어서 좋은 인재들이 인서울하지 않고 지방에서 지방 대학교를 가고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들이 지방에 가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정말 빠르게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낫다라고는 하지만 서울만 잘 돼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울 집값 올라가는 게 우리가 무조건 환영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서울 집값이 올라가서 안 되니까 경기 인천으로 등 떠밀리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자들도 좀 이 방송 좀 보고 네. 경각심을 가지고 정책 수립에 좀 다시 한번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또 규제가 많아져서 다주택 이제 투자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최고다. 이래서 더 양극화가 더 또 이제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양극화가 말씀하신 대로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의 이제 쭉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그 2, 3년 이후에는 또 이렇게 나아질지 어떻게 보세요? 마음이 무거운데요. 네.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나아지길 바랍니다. 진짜로 간절하게. 제 고향도 지방이고, 왜냐하면 저는 지방이 잘 돼야 서울도 산다고 봅니다. 서로 균형이 맞춰야지 서울로만 몰려들면 서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에 왜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요? 주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은 거예요. 서울은 과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과수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답이 없는데, 사실 앞서서 정책 얘기했잖아요. 규제. 저는 규제도 한몫한다라고 보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주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주택 하면 세금, 대출,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의 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똘똘한 한 채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그 노무현 정부 시절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어떤 정책 때문에 나온 줄 아세요? 똘똘한 한 채가
양도세 중과세부터 등장을 합니다. 다주택을 가지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를 때리는데, 양도세는 우리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집을 10억에 사서 20억이 됐어요. 10억 원이 남으면 우리가 6에서 45% 양도세율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부과하게 되는데, 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세율을 더 부과하는 거죠. 더 높게.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은 3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30%포인트. 그러면 45%, 최고 세율이 45%니까 75%, 지방세까지 하면 82.5%. 10억이 남았는데 8억을 세금 내라고 하면 네. 우리 카프카님은 내겠습니까? 안 팔죠. 안 팔죠. 네. 저는 그런 애국자 아닙니다. 저 마음으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세금을 절반 정도는 낼 수는 있는데 이게 80% 내라고 하면 안 합니다. 네. 안 하면 어떤 방법? 안 파는 방법이 있고, 애당초 이 문제의 씨앗을 안 뿌리는 거죠. 뭐? 다주택으로 안 가는 겁니다. 네. 굳이 국가 좋은 일 시켜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가지고 겨우 10억 양도 차익을 만들었는데 국가가 70-80%를 가지고 간다? 안 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서울에 한 채만 가지고 가렵니다. 이 현상이거든요. 이게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왔던 게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가 좀 달라져요.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그때 똘똘한 한 채는 이제 버블 세븐이라고 하죠. 네. 버블이 많은 7개 지역을 찍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과천도 들어갔나? 용인, 평촌, 목동 들어갔나?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찍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또 좌표를 찍어줬다고 그 집값이 더 오르네? 좋은 지역이니까 정부가 규제 지역으로 처음 지정하게 되면 좋은 지역이라고 해서 투자가 더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게 똘똘한 한 채 이제 시작이었는데, 앞으로도 더 심해지죠. 최근에 똘똘한 한 채는 이제 버블 세븐이 아니라 그냥 서울 한강 벨트로 이제 거의 뭐 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강 벨트라고 한다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마용성이죠.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좀 더하면 강동구와 동작구까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강 벨트가 저는 이거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리길 바라는데, 언제까지? 뭐 10년 후는 솔직히 우리가 모르겠고, 10년 후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고, 적어도 10년 이내, 5년, 10년 이내는 이 선호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더 강화됩니다. 경기 안 좋잖아요. 이제 우리 저성장으로 들어갔거든요. 장기 침체 저는 진입했다고 봅니다. 엄청난 노력, 정부와 국회와 기업과 국민이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탈출할 수는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장기 침체로 들어가거든요. 장기 침체로 가면 양극화 더 심해집니다. 우리 사례가 있잖아요. 일본. 네. 저는 일본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뭐 먼 나라가 아니지. 가까운데 마음은 좀 먼 네. 나라. 그런데 음식은 맛있어. 여행은 가고 싶은. 근데 왠지 마음은 좀 안 들어. 뭐 이런 나라인데, 일본에 대해서 참 이게 미묘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이런 감정 빼고, 반일 감정 빼고, 네. 일본 대로만 보면,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사실 우리 일본 덕을 좀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었다면, 지리적으로 입지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였다면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미국이 원조를 해준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원조를 받았는데 왜 우리가 잘 됐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뛰어나서, 물론 열심히 살았죠. 뭐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결정적으로 일본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벤치마킹을 하냐고. 일본이 이제 경제를 성장하는 게 메이지 유신이잖아요. 네. 물론 메이지 유신 이전에 1800년대 메이지 유신 이전에도 일본은 경제가, 상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일본 은행이 우리 조선시대 중기부터 일본은 은행이 등장합니다. 1600년대, 1700년대 일본은 벌써 뭐 선물 시장이 만들어지고 뭐 그런 상업이 발달하는 나라였거든요. 메이지 유신에서 보고 배우죠. 미국, 영국에 가서 뭘 배웁니까? 두 가지를 배우죠. 세 가지인가? 하나는 철도, 교통. 철도 물류를 만들어야겠다. 그걸 하나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은행, 뱅크를 만들어야 자본력이 생겨서 투자가 들어간다. 세 번째 기업. 그 뱅크로 도움을 받는 기업들이 자산을 형성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걸 도입을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근대화에 성공하고 너무 나가가지고 이제 전쟁까지 하는 바람에 이제 폭삭 망하게 되는데, 우리는요 본의 아니게 이제 일본은 나쁜 의도로
우리를 침탈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나 기본적으로 철도 깔고 은행 만들고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그 당시에 많이 만들었잖아요. 네. 은행 만들고 기업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굳이 메이지 유신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본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되죠. 원자폭탄 떨어뜨려서 통일이 되는데 만약에 아프리카 나라라면 우리가 뭐 민주화든 민주화가 아니든 뭘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카피를 떠서 우리는 빠르게 그리고 일본 기업들 있잖아요. 제조업, 경공업, 전자, 조선, 자동차 이거 우리가 무슨 수로 기술 개발하겠습니까? 원점에서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빠르게 따라잡아서 우리가 빠르게 말도 안 되는 한강의 기적이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래서 덕분 부분도 있죠. 근데 일본의 실패도 저는 빨리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왔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는 이제 플라자 합의 1985년도에 이제 플라자 합의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트리거 역할을 했고요. 실제로는 때가 된 거예요. 1950년부터 이제 고도 성장을 해가지고 1980년까지 엄청난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성장이 됐는데 사실 경제라는 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일본이 2차 산업혁명까지는 자동차 중공업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잃어버린 30년이 장기 침체가 들어가면서 디지털에 뒤처지면서 30년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길목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부터 고도 성장을 해서 이제 40년 정도 성장을 하면 이걸 바꿔주지 않으면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이 안 되거든요. 과수원으로 따지면 나무 하나 심어놓으면 몇백 년 갑니까? 아니에요. 열매 많이 하게 되면 나무도 교체해주고 이게 땅도 한 번씩 갈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되는 사업이 뭐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이게 어느 시대 때? 30년, 40년 어떻게 보면 박정희 70년대, 80년대 하던 사업이 자라서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다음 AI 시대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씨앗을 뿌려놓은 게 없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장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시기적으로는.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치권에서 하고요. 기업하고. 내가 고민해서 장기 침체를 탈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길을 따져야죠. 그럼 일본은 장기 침체 때 어느 지역 어디가 먹고 살고 전략을 찾았느냐. 일본이라고 장기 침체면 국민들이 다 못 살까요? 그렇진 않죠. 아니에요. 다 밥 먹고 잘 살고 부자들도 있고 일본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본 기업들이 다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소니 여전히 잘 나가죠. 제 딸만 하더라도 소니 워크맨 네. 알아요? 알아요? 네. 워크맨 하나 차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요즘 약간 포르쉐 타는 기분? 진짜 워크맨이 끝장났거든요.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는데 그 소니가 가전을 포기하고 이제 컨텐츠 기업으로 돌아섰단 말입니다. 과감한 선택, 개혁을 통해서. 그럼 우리 기업들도 지금 중국한테 우리가 이제 추월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어디로 간다요? 서울로 가죠. 아니 공부 잘하는 학생 서울 어디? 서울대 의대, 네. 뭐 지방 의대 다 의대로 가죠. 의대로 가죠. 의대로 가는데 의대로 가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하기는 어려워. 전교 1등이 의대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의사는 진짜 봉사할 정신을 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면 되고 진짜 잘하는 애들은 공대나 가서 우리 사회 반도체나 이런 인력이 돼야 되는데 중국이나 인도는 그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의대로 빠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 일본은 힌트를 하면은 살아남는 지역들은 살아남더라. 네. 뭐 도쿄라든지 핵심 지역들. 그래서 인구가 뒷받침이 되는 대도시는 살아남는데 거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 가지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 역세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역세권 범위가 넓잖아요. 네.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에. 20년 후에는 아마 서울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역세권의 바운더리가 더 줄어들어요. 더 핵심으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역 주변으로 가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문화니까 일본하고 다른 점은 우리가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선호도 신축 아파트 선호도 훨씬 더 올라갑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될 만한 입지가 좋은 곳들. 두 번째 특징은 주거 인프라. 우리로 따지면 학교, 편의시설, 뭐 교통 이런 게 다 잘 갖춰져 있는 곳들이 수요층이
그나마 양극화라고 했잖아요. 양극화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요. 중간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양극화거든요. 중간이 튼튼하면 양극화가 아니고 중간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양극화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삽니다. 그러면 잘 사는 동네들,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 수요가 풍부한 곳들은 살아남죠.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 수도권에서만 보더라도 일자리가 있는 곳, 뭐 서울은 당연한 거고, 뭐 평택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용인 이런 지역들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본의 아니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 이런 쪽이 일자리가 있는 곳이 살아남겠다. 물론 기업이 잘 돼야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본다면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양극화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가되 이제 자수성 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냥 코인이라는 게 나와서 코인과 유튜브 때문에 요즘 젊은 분들이 빠르게 부를 이제 이루는 분들이 일부는 있는데 그게 사실 일부고. 그렇죠. 뭐 전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화는 커진다. 일본 젊은이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혐소비라는 게 있거든요. 혐소비요? 소비를 혐오하는 겁니다. 아. 90년대 이때 태어난 일본 젊은이들이 돈이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장기 침체에 들어가니까 물가가 안 오르고 월급도 안 오르고 이제 가난해지는. 그러니까 예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살았을 때의 그 DNA가 좀 네. 남아 있는데 9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혐소비, 혐오를 하는 겁니다. 소비를 돈이 없으니까 합리화하는 겁니다. 껌은 왜 씹어? 턱 아픈데. 야, 맥주 왜 먹냐? 그거 쓰고 속만 아픈데. 뭐 이런 거예요. 야, 여행은 왜 가냐? 다리 아픈데. 여행 안 가도 돼. 뭐 이런 합리화를 하는 네. 소비를 혐오하는 게 혐소비인데 일본 젊은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 젊은이들의 꿈이 뭐냐면 물론 모든 젊은이들의 꿈은 아닌데 제가 일본 가서 일본에 사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그 후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일본 젊은이들의 꿈이 뭔 줄 알아? 뭔데? 도요다에서 나온 차가 있습니다. 우리 그 카니발처럼 생긴 네. 차가 있거든요. 그 차 사는 게 꿈이랍니다. 우리나라 젊은이한테 야 꿈이 뭐냐고 하면 현대에서 나온 차 하나 사는 게 꿈이야. 이런 꿈이 있을까요? 아파트 하나 사는 게 꿈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다 활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이제 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빅맥 가격이 올라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잖아요. 가격이 오르네? 처음 봤어요. 30년 만에 가격이 오르는 걸 처음 봤거든요. 4,000원 하던 30년 전에 4,000원 하던 맥도날드 햄버거가 30년 동안 4,000원이었는데 4,200원이 되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가격이 왜 올라가지? 이런 현상은 처음 봤는데 이제 이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30년 후에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 잘해야 되고요. 이제 부의 대물림은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부모님들 세대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 후배가 차를 바꿨더라고요. 벤츠로 일본에서. 네. 일본에 벤츠 잘 안 타거든요. 네. 돈을 잘 버는 후배이신가 본데요. 돈도 잘 버는데 그래서 요즘 잘 되나 보네라고 하니까 장인어른이 사줬어 이러더라고. 갑자기 속이 싹 아프더라고요. 싹 아파요. 그래서 야 장인어른은 뭐해서 그렇게 돈 벌었냐? 일본이 경기도 안 좋은데 하니까 사실은요 장인어른이 6년 전까지는 평범했어요라고 하더라고. 근데 6년 만에 일본이 다이내믹하게 잘 살기가 힘들거든요. 네. 아니 왜 그렇지? 그 이유가 뭔데? 뭔 사업하셨어? 라고 하니까 아니 장인어른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받아가지고 부의 대물림이 그러니까 일본 또 80년, 70년대, 80년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부를 일군 사람들이 그 부가 대물림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기성세대들은 이 자기가 형성한 부가 결국에는 자녀한테도 넘어가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정길 유튜브 보면서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는 이유가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요즘 이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또 양극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더욱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더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는 게 좋을까요? 돈이 없잖아. 돈 있으면 사지. 강남에 돈 있으면 사라고. 근데 사도 좋아요. 사도 좋은데 일단 자금력이 너무 부족하고요. 최근에 이제 강남에 신고가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물론 그들만의 리그 압구정이나 반포나 여의도나 이런 지역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느덧 레벨 약간 그들만의 뭐 홍콩이나 뉴욕 가도 가격이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역은 이제 이미 하나의 성 캐슬이 된 것 같아요. 하나의 계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시는 게 맞고요.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점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단계로 가야죠. 근데 물론 거기에 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셔야겠죠. 나는 현금이 뭐 2억 있다. 2억으로 강남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강남에 원룸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원룸 같은 데는 들어가지 마시고 강남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남의 역세권의 브랜드의 주거 인프라가 좋은 일자리가 있는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꿈이고 부모님이 능력이 되거나 본인이 능력되는 분이 아니라면 좋은 거는 알겠는데 너무 거기만 집착하지는 마시고 차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나는 인서울이 목표다. 수도권에서도 뭐 일기 신도시, 뭐 분당이 목표다.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이제 특히 젊은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조할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무리하게 점핑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춰서 저는 10년에 2번씩만 투자해도 자 30대라고 생각해 보죠.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투자하면 40년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럼 10년에 2번씩만 투자하면 8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10년에 2번 못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50대, 60대에 진입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돈 있으면 진입을 하되 너무 빠르게 욕심을 내면 부동산이 무서운 게요. 저는 넘어지더라도 젊을 때 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연세가 있은 노인분들이 넘어지면은 치명적이에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20대가 넘어지는 거? 뭐 수시로 넘어지지. 장난치다 넘어지고 특히 남자들은 수명이 짧은 이유가 어디서 뛰어내리고 뭐 생쇼를 하더만. 그러니까 넘어져도 괜찮죠. 네. 그러니까 젊을 때 다소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부동산을 한번 꼬이면요 회복하는 데만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단계별로 10년에 2번씩만 하자. 2채씩만 사자. 그래서 사고 2채 사고 한 채 팔고 한 채 갈아타고 네.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제 부자들의 그 리포트 책을 좀 보면서 딱 배웠던 게 배웠다기보다는 이거다 싶었던 게 뭐냐면 30대 40대 때는 사고 팔고의 횟수가 비슷해요. 네. 예를 들어서 두 번 사고 2번 팔고. 근데 70대 정도 되니까 2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는 거는 바잉은 10건, 네. 셀링 파는 거는 5건. 덜 파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나중에는 보유를 많이 하는 네. 겁니다. 버티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버티는 거라고 하잖아요. 살 때보다는 팔 때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고 팔고만 계속하면 남는 게 없는데 점점 이게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70대가 되면 결국에는 내가 사는 횟수보다 파는 횟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은데 네. 그게 단기간에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씩 실행하는 전략 중요할 것 같습니다.